일단 나스닥이 예상했던 수치보다 현재 상승 사실인데 저항대를 다 뚫고 올라왔죠. 횡상으로 움직이는 이런 저항대 라인을 뚫고 올라온 건 사실이고, 일단은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예상했던 수치보다 상승한 건 사실이고, 근데 뷰는 변함이 없어요. 만약에 오늘 저항대 구간에서 걸려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오늘 저항대 구간에서 추세가 하락 쪽으로 꺾여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이 저점이 깨진다는 건 변함이 없고, 만약에 오늘 저항대마저 돌파를 한다면 이 전고점 라인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일단 전고점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저점을 깨지는 못하고 파동상 대박스권, 이런 대박스권 라인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오늘 돌파 여부에 따라서 오늘 오늘 저항대가 마지막 저항대, 설명드릴 건데, 마지막 저항 구간인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가 밑으로 꺾이게 되면 트럼프 관세 쇼크의 1차 저점이 깨진다는 건 변함이 없고, 만약 오늘 마지막 저항대마저 돌파하게 되면 이 전고점 라인, 이 쌍봉 구간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파동상 이런 식으로 대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으로 시나리오가 약간 수정되긴 했어요. 근데 하지만 하락하는 건 이제 변함이 없는데, 하락하는 뷰는 변함이 없는데, 오늘 기점으로 꺾이느냐, 오늘 기점으로 꺾이게 되면 트럼프의 관세 쇼크 1차 저점 밑으로 하락할 거라고 보는 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저항대를 다 뚫고 돌파를 하긴 했는데, 일단 기술적 분석상 오늘 금요일장이고 이제 마지막 저항 라인인 것 같아요. 오늘의 종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 저항대를 돌파를 해서 전고까지 확인을 하러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오늘 마지막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현재 기술적 분석상 마지막 저항 라인이죠.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할 수 있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상단에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 저항대죠. 지금 목소리는 괜찮나요? 안 울리나요? 이제 기술적 분석상 이 마지막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밑으로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 이 저항대가 돌파가 되게 되면 아마도 전고 라인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 있다고 보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의 뷰는 똑같아요. 여기서 꺾이게 되면 마지막 저항 라인의 추세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주가가 하락 쪽으로 꺾이게 되면 이 추세선 채널을 타고 중장기적으로, 물론 이게 단기간에 빠지진 않겠죠. 뭐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현재 마지막 저항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물론 시간 조정이 오래 걸리겠죠. 트럼프 관세 쇼크의 1차 저점 밑으로 깨고 내려가느냐, 트럼프 관세 쇼크 1차 저점 밑으로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현재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전고 라인까지 상승 가능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오늘 일봉 종가 기점으로 현재의 마지막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의 주가의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떨어질지는 저도 몰라요.
이게 쇼크를 받아서 빠른 속도로 빠질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면서 빠질지는 저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추세가 꺾이면 언젠가는 지지 라인을 확인하러 내려온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뭐 내일 빠질지 모레 빠질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해서 지금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 저점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는 변함이 없고, 오늘의 종가 기점으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전고 라인까지는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두고는 있지만 하락한다는 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전고까지 트라이를 하게 되면, 전고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러 상승을 하게 되면 파동상 트럼프 관세 쇼크의 저점 라인이 맥심일 것 같아요. 저점 밑으로 깨고 내려가진 않고 큰 흐름상 장기 파동상 대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마지막 저항 라인도 걸려 있고. 근데 제가 방송에서도 물론 제가 지금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이 포지션 계속 잡고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엔화가 강세가 될 거라고 해서 엔화 강세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엔화 강세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다시 한번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저금리 자금이 현재 전 세계 주식 채권 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때 작년 8월 15일이에요. 이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 불확실성이 발발이 됐죠. 일본에서 현재 저금리 정책을 버리고 금리 인상 정책으로 바뀐다는 뉘앙스.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나온 건 아니에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나온 게 아니라 일본 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앞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를 했죠. 시사를 하면서 시장에서 단기적인 쇼크가 왔는데, 지금도 이때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는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금리를 내렸고, 지금 파월이 이제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그러니까 동결 정책을 펼치고 있고, 트럼프 쪽에서는 지금 소비자 물가가 하회를 했으니까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한다고 해요.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증시에서는 상승 호재가 남아 있는데, 그 전에는 일본이 금리를 변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먹힐 수는 있어도, 현재의 일본에서는 지금 금리를 올리는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고,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금리 인상, 즉 디커플링 정책이거든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미국 쪽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를 내리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내려가는 이 커플링 금리인데, 지금 일본만 유일하게 디커플링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의 불확실성이 일단은 증시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 엔화가 강세가 될 거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현재의 저의 엔화 포지션의 수익이 올라가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의 불확실성이 시장에 계속 된다라는 거죠. 예컨 들었어요.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고 듣긴 했는데, 근데 그 파월도 말을 자주 바꾸죠. 말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는 현재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하회됐다고 하는데, 일단 무역 전쟁의 관세에 대한 그 소비자 물가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시장에서 예측을 해요. 뭐 이번에는 예상치보다 많이 낮게 나왔는데 다음 분기부터는 소비자 물가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일단 예측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아직 관세 쇼크에 대한 소비자 물가가 이번 분기까지는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해요. 현재로서는. 해서 일단 뭐 나스닥이 그렇죠. 진짜 예상치보다 진짜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뭐 제가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한 2만 라인 정도 걸려 있죠. 자, 전체적인 포지션 자체가 뭐 나스닥 매도도 잡고 있고 그에 따른 뭐 나스닥 지수가 빠지게 되면 뭐 유럽이나 아시아 쪽도 다 빠지게 됐죠. 뭐 니케이나 유로 쪽도 다 빠질 커플링으로 빠지고 해서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현재 전체적인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제가 매도 쪽으로 취하고 있으니까 반등을 해서 지금 손실 구간이긴 하겠죠. 그럼 뭐 이렇게 반문하신 분도 계시겠죠. 야, 지금 손실이 이 정도인데 손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손절의 개념은 얼마만큼의 기대 수익을 잡느냐에 따라 틀려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손실 구간이긴 한데 제가 바라본 뷰 자체가 현재 지금 최소 저점 관세 쇼크 1차 쇼크의 저점 내지 전고 트라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의 기점으로 주가가 꺾여서 전고 트라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 관세 쇼크 저점 밑으로 깨지고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손익비가 3대 1 정도 된다라는 거죠. 물론 기간은 걸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손익비 자체가 3대 1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직 계속 매도 쪽의 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손실 중인데 만약 기대 수익치가 뭐 이 정도다. 원래 한 이 정도에 여기서 매도를 진입을 해서 뭐 기대 수익치를 단기적으로 이 횡상으로 움직이는 지지 라인까지만 보고 진입을 했으면 진작에 손절을 했겠죠.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나의 기대 수익이 여기밖에 안 됐으면 이미 손절 라인은 이 기대 수익치보다 오버가 됐으니까 기대 수익치 이상 전에 손절을 했겠죠. 이해되셨나요? 내가 진입을 했고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 나의 기대 수익이 이 정도의 대략적으로 2,000에서 뭐 19,000 대략적으로 900포인트 정도의 수익을 보려고 들어갔다고 진입을 하면 이미 반등 전에 손절을 한 게 맞았겠죠. 최소 2800 전에. 대략적으로 만약 여기서 잡고 들어갔으면 전고 라인 뭐 한 이 정도 한 2500 라인에 손절을 하는 게 맞았겠죠. 하지만 제가 보는 지금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건 최소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최소 전저점 라인까지는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 그리고 오늘이 물론 제가 예상했던 저항대가 1차 저항대 전고 저항이죠. 전고 저항이고 헤드앤숄더 좌측 저항대 그리고 횡상으로 움직이는 횡저항대 다시 한번 마지막 횡저항대 마저 지금 돌파를 했어요. 저항 라인을 지금 4개를 돌파를 했죠. 사실상 저항 라인 4개를 돌파를 하고 지금 무지성으로 상승을 시키고 있는데 1개, 2개, 3개, 4개의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현재 기술적 분석상 제가 바라보는 뷰는 마지막 저항대 구간이에요. 초반에 설명드렸지만 오늘 저항대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게 트럼프 관세 쇼크의 1차 저점 밑으로 깨지느냐 아니면 이번 이 저점 밑으로 깨지느냐 아니면 전고까지 트라이를 하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이 하락폭의 차이라는 거죠. 하락하는 뷰는 변함이 없어요.
물론 제가 기술적 분석을 보고 매매를 하는데 기본적 분석상으로도 일단은 안 좋은 상황이 되게 많아요. 안 좋은 상황이 너무나 많이 걸려 있다라는 거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안 좋은 상황이 걸려 있고 오늘 돌파 여부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중요하죠. 오늘 종가가 어디서 마감하느냐. 마지막 저항 라인 위에서 돌파를 하느냐, 돌파를 하지 못하느냐의 그 차이예요. 사실상 제가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오늘 종가 기점으로 이 장중에는 단기적으로 돌파가 될 수 있어요. 장중에는 단기적으로 돌파가 될 수 있고 월요일 시가까지 봐야 돼요. 월요일 시가까지. 장중에는 단기적으로 돌파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 저항 라인이죠. 다섯 번째 저항 라인. 그러니까 월요일 시가가 있으니까 월요일 시가가 이 마지막 저항대 추세선 저항 라인 안에서 마감하느냐 위에서 마감하느냐에 따라 이제 향방이 결정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이 마지막 저항대 말씀드렸죠. 오늘이 마지막. 네, 다음 주 월요일 시가까지 봐야 돼요. 왜냐면 주말 동안 또 악재나 호재가 나올 수 있죠. 오늘 종가를 만약에 종가가 이 상방 위로 안착을 했지만 시가가 갭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저항대 안으로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나스닥 월요일 시가가 현재 마지막 저항 라인이죠. 마지막 저항 라인인 추세선 상단에서 마감을 하느냐. 월요일 시가가죠. 월요일 시가가 현 추세선 상단 위에서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하단 저항대 안에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중장기적으로 향방이 결정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오늘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은 전고가 가기 전에 힘이 풀린다고 보고 있고 만약 힘이 풀리게 되면 이 관세 쇼크의 저점 밑으로 깨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추세선 물론 기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세선 레인지를 타고 주가가 움직인다는 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월요일 시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월요일 시가가 현재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밑에서 시작하게 되면 이 뷰는 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월요일 시가가 위로 현재 마지막 저항대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저항대 위로 안착을 한다면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시가까지를 봐야죠. 현재 마지막 저항대 위에서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아래에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향방이 결정 지어질 것 같아요. 근데 월요일에 시가가 꺾인다는 거죠. 이제 월요일 시가가 현재 저항대 위에서 시작을 해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일단은 전고까지는 열어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저항대 위로 마감을 하게 되면 이 저항대 라인 상단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물론 뷰는 똑같아요. 전고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뷰는 똑같은데 이제 하락의 진폭이 틀려지는 거겠죠. 만약에 월요일날 시가가 현재 추세 상단 저항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면 전고 라인까지는 열어둬야 돼요. 하지만 이게 전고 라인까지 열어둔다고 하지만 이게 추세선이 돌파가 된다고 하더라도 막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해요. 이게 돌파 실패에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나서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돌파하고 나서 지지 실패를 하면서 다시 한번 추세선 안으로 밀어넣는다고 하면 하락의 가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지지를 받지 못한다 라고 하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저런 식으로 어떻게 이제 페이크죠. 추세선에 있어서 페이크 힙소라고 하죠. 힙소
이런 힙도 나올 수 있고 최대치인 거죠. 현재 저항선이 돌파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상승하지 못하고 저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걸 열어두고 만약에 지지를 받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면서 전고 라인까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고 라인까지 확인을 하게 되면 큰 파동상 대박스권 이 저점 밑으로 깨진다는 뷰가 틀려지겠죠. 저점 밑으로 깨진다는 뷰는 틀려지고 중장기적으로는 대박스권으로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하고 이제 월요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마지막 저항선이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현재에서 주가가 꺾게 되면 이 채널대 하단, 즉 관세 쳤고 저점 밑으로 깨진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오늘만 월요일에 돌파를 해서 전고 라인까지 트라이를 하게 되면 일단 파동상 대박스권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박스권에 갈 이제 하락의 진폭이 틀리는 거죠. 여기에서 꺾여서 추세선 하단까지 밀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현재 저항 구간마저 돌파를 해서 전고까지 트라이를 하게 되면 전고 라인까지 트라이를 하게 되면 대파동상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이 중장기 박스권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박스권을 가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시장에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이제 관가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중장기 이게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V자로 가진 않겠죠. 물론 시장이 예측할 수 없는데 이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V자 반등이잖아요. 대박스권 갈 때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들어오면서 갈 수도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작년 2024년도 8월 달이죠. 이때가 지금 가장 제가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베이스로 이제 매매를 하긴 하는데, 기본적 분석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 분석을 안 보는 건 아니고, 일단 가장 크게 보는 불확실성 중에 하나는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수요가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연준은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트럼프는 지금 금리를 소비자 물가가 하회를 해서 지금 계속 연준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엔화 쪽이 강세가 될 거라고 해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죠. 지금 매도로 잡고 있지만 이건 FX 마진이라고 있어요. 외환 시장이 사실상 가장 커요. 뭐 시장은 크게 주식 시장이 있고, 자, 시장은 크게 주식 시장, 뭐 선물 시장,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이게 3대 시장이 있죠. 자, 시장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이게 3대 시장이 있는데, 사실상 시장 중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거는 FX 마진 시장이에요. 즉 환율 시장이죠. 즉 환율 시장이 시장에서
투기 시장에서 자금이 가장 하루에 몇천 주 정도 움직인다고 해요. 하루 거래량이. 이 환율 시장이 가장 크죠. 시장에서는. 사실상 그 시장에서 가장 큰 투기 세력들은 FX 마진 시장에 들어가 있어요. 뭐 주식, 선물, 비트코인, 뭐 나스닥도 있지만 가장 큰 투기 시장은 환율 시장이라는 거죠. 환율 시장. 현재 제가 잡고 있던 포지션 자체는 앞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엔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포지션도 지금 현재 한 7개월 정도 끌고 오고 있는데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 뭐 엔캐리 트레이드 이건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뭐 간단히 뭐 설명드리자면 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를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발한 적이 없어요. 불확실성이 작년 8월 5일 때 작년 8월 5일 이 기간에 단기적으로 한번 왔었죠. 이때 사실상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시장에 노출된 건 아니고 그냥 불확실성. 일본 쪽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시사를 하니까 그냥 불확실성에 의해서 빠졌던 거예요. 불확실성에 의해서 빠졌던 건데 사실상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발발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진짜로 시장에서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들어가 있던 채권 주식 시장이 자금이 빠진다고 하면 이 쇼크는 데미지가 더 크겠죠. 올린 건 아니었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금 빠진 건 아니에요. 그냥 불확실성이었어. 불확실성. 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질 가능성도 높다. 일본에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투입돼 있던 엔캐리 자금이 빠질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빠진 거지. 이게 청산 쇼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단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시장에 사실상 반영이 되게 되면 이 시장이 주는 데미지 쇼크 자체는 이 불확실성의 쇼크보다 확정 쇼크이기 때문에 더 크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보시는 자료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엔캐리 자금 거의 일본 같은 경우는 저금리나 거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를 했죠. 그래서 일본의 저금리 엔화를 빌려서 이제 고수익 자산이죠. 일본의 금리 제로 금리에 빌려서 뭐 2% 연에 2%의 수익을 주는 국가에 맡겨도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전 세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자체가 뭐 전 세계적 주식, 채권, 기타 모든 투기 자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주요 원인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엔화 강세 밑에 미국의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금리 인상 정책이고 미국은 금리를 그때 양적완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속화 되니까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그러면 예로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게 되면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디커플링이거든요. 이러면 거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사실상 된다라고 봐야죠. 최근 사례가 2024년도 8월 5일이에요. 이때죠. 8월 5일에 정점을 찍었죠. 주가가 계속 밀리다가 결국은 불확실성 가속화가 되다가 여기서 8월 5일 날 실질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불확실성 쇼크가 오면서 전 세계 증시를 밑으로 폭락을 시켰죠. 폭락을 시켰고 이게 사실상 지금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지금 뭐 글로벌 헤지 펀드사, 뭐 골드만삭스, 블랙록, 뭐 도이치뱅크 그런 기관 투자자들도 정확한 수치를 예측을 못해요. 일본의 엔화 자금이 전 세계 시장에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조차도 예측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현재.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 예측하기로는 몇 천조에서 몇 경까지는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제일 밑에 하단에 보이죠. 지금 점진적, 일본 쪽은 점진적 금리 인상으로 급격한 엔화 강세를 억제를 하려고 하고, 연준에는 현재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원래 그 양적 완화 불확실성을 인해서. 여기서 제 하단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게 일본 쪽에서 금리를 올리고 미국 쪽에서 금리를 동결시키거나 내리기만 해도 이게 디커플링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의 쇼크가 가속화 될 수 있다라는 거죠.